시간 보내셨습니까? 그럼 이어서 2019년 귀속 연말 정산을 위한 SAP 변경 사항 및 운영 가이드라는 주제로 SAP 코리아 박건혁 파트너의 발표가 이어지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시작하기 전에 혹시 뭐 매년 본행사 참석하시는 분들 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재작년 2017년에 여기서 숙명여대에서 행사를 진행했었거든요. 당시에 엘리베이터가 없는 5층 건물을 사용했었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엄청나게 많은 항의 전화를 받았어요. 평소에 운동 안 하는데 갑자기 운동시키냐고. 근데 오늘 다행히도 뭐 엘리베이터가 있는 데다가 높은 층도 아니고 뭐 좋은 장소가 섭외돼서 다행이라고 생각되고, 실제로 지금 저희가 본행사 사전 등록하셨던 분들이 한 30명 정도 하셨는데 거의 다 오신 것 같으세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는데 사실 그래서 위층은 제가 안 쓸 것 같았는데 뭐 다 참석하셔가지고 위층까지 지금 이제 참석자분들이 다 사용하고 계신 거고, 아무튼 이 행사 참석하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이제 오셨고, 또 실제로 그 매년 이제 진행하는 행사긴 한데 뭐 올해 같은 경우도 뭐 그렇게 많지는 이제 변경사항이 뭐 좀 전에 들으셨겠지만 세법적으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시스템적으로는 또 변경사항도 많고 하니 뭐 월요일인데 불구하고 많이 참석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 숙명여대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고객사세요. 저희 뭐 대학교 고객사가 몇 군데 되시는데 그 중에 한 곳이시고, 뭐 제가 오늘 여기 행사 장소를 보니까 꽤 이제 좋은 시설도 되어 있고 괜찮은데, 혹시라도 뭐 지금 재직하고 계신 회사 사무실에 건물에 여기보다 더 좋은 강의실 있다고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드시죠? 뭐 예상은 했지만 혹시라도 내년에 난 반드시 우리 회사 강당을 한번 꼭 소개시켜 싶으시겠다 하신 분은 끝나시고 저한테 귀뜸 좀 해주세요. 제가 그분들한테는 24시간 저한테 전화할 수 있는 특혜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특혜도 아니죠. 저한테 전화하는 거는 이슈가 있어서 전화하시는 거니까 별로 좋은 건 아니죠, 그게. 자, 벌써 12월 하고도 지금 15일이 지났고, 이제 본격적으로 뭐 연말정산 시즌이 이제 개막됐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매년 이 행사 진행하면서 이제 늘 뵙는 분도 계시고 올해 처음 참석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동병상련이라고 해야 되나요? 제가 보면은 안타깝죠. 뭐 제가 왜 이런 말 하는지 처음 오신 분들은 뭐 잘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매년 뵙는 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내년에는 뵙지 말자고 이제 이야기를 해드리죠. 아까 뭐 회계사님이 농담으로 그 의료비 쪽 그 실손보험료 때문에 말씀을 하기도 했었지만 좀 이따 제가 이제 간단하게 좀 또 이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 텐데, 그 매년 이제 12월 되면 저희가 이 시점 중에 이제 준비를 하게 되잖아요. 연말정산이라는 걸. 이제 그러면서 그동안 별로 관심을 안 가지셨던 세법 변경 사항들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아무튼 드디어 이제 저희들이 활약할 시즌이 이제 개막이 됐습니다. 뭐 본이든 아니면 저희든 간에 여기 오셔가지고 뭐 제가 이제 뭐 다 이야기를 하기에는 시간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중요 사항 위주로 이제 말씀을 드릴 테고, 그 부분들 꼭 이제 기억하셨다가 돌아가셔가지고 업무 진행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또 오늘 행사는 저희가 레코딩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참석을 못 하셨거나 아니면 참석하셨더라도 다시 뭐 상기시키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물론 그런 분들은 없으실지도 모르겠는데 다시 보셔도 될 겁니다. 물론 이제 매년 참석하셔서 이미
제 얼굴이라든지 저를 이미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올해 처음 참석하신 분들도 있으셔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SAP에서 HR 모듈 한국 버전을 담당하고 있는 박건영입니다. 감사합니다. 실제 이제 제가 오늘 진행할 자료를 2주 전이었나요? 배포를 드렸는데 그 당시에 국회 지금 몇 가지 사항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못했던 사항들이 있어요. 제로페이든지 기부금 관련해서 이 내용들은 제가 이 자료를 작성할 당시에는 아직 본회의 통과가 안 된 시점이어서 그 기준으로 확인했었고요. 제가 오늘 세션 끝나고 아마 다음 주 정도에 다시 좀 변경 이제 지난주죠. 지난주에 사실 본회의 통과한 세법들 내용들을 다시 반영을 해서 다시 배포를 자료를 드릴 텐데 오늘은 지난번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통상 제 기억에는 저희가 좀 세법이 국회 통과하는 시점이 빠르진 않거든요. 대부분 12월 초 정도? 그 정도에 통과를 했었는데 올해는 더 늦어졌어요, 이게. 뭐 아시겠지만 별로 저희 정치인들이 사이가 안 좋죠, 다들. 안 좋아가지고 점점 이게 더 느려지면서 지난주에야 이제 간신히 관련 이제 세법들이 변경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여기 앉으신 분들께서는 그거 별일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계시고 남의 일일 수도 있는데 이제 그걸 이제 모니터링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깝깝하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난주까지 확정이 안 돼 있어서. 그리고 뭐 여기 혹시라도 자체로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자료 업로드 프로그램을 개발하시는 데도 있으실 텐데 그분들 같은 경우도 이 시점이면 벌써 국세청에서 PDF 자료 나와서 확정이 돼서 그거를 준비를 해야 될 시점인데 지금 그것도 안 나와 있어요. 20일로 예정이 돼 있는데 뭐 늦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 점점 일정이 더 느려지는 거죠, 상황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업무를 진행하는 저나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계속 버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매년 이 세미나를 할 때마다 마음이 뭐 가볍지는 않은데 올해는 더 이제 좀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따가 제가 뭐 그 세부 내용은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배포해드린 자료가 사실 뭐 내용들이 많기도 하지만 필요한 내용들을 제가 최대한 이제 압축해서 넣다고 해도 장수가 꽤 많거든요. 한 120페이지 정도 넘어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업무 진행하실 때 뭐 전체 다 보실 필요는 없으시니까 혹시라도 이제 원하시는 부분들은 빨리 찾으시라고 제가 자료를 넣어드렸으니까 요 내용대로 이제 보시면 되실 거고 이미 프로세스를 알고 계시니까 어느 부분에 어느 정도의 내용이 있다라는 건 이미 인지를 하고 계실 겁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게 이제 서포트 패키지 이야기인데 이 부분을 제가 늘 첫 번째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는 상황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연중에 서포트 패키지를 매달 제가 안내는 드리죠. 매달 공지는 드리는데 서포트 패키지를 매달 하시진 않으시잖아요. 물론 매달 하시는 데도 있으시긴 할 텐데 심지어는 1년에 한 번밖에 안 되는 데도 있으세요. 저희 고객사 중에는. 물론 뭐 외국계 기업이긴 하신데 거기는 뭐 본사의 승인을 받아야 돼서 프랑스에 있는 무슨 뭐 본사의 승인을 받아야 돼서 1년에 한 번밖에 안 된다. 뭐 그래서 아예 진짜 그 일정이 융통적이지 못한 데가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매달 하시진 않으실 것 같고 통상 이제 이 시점에 쭉 모아서 1년치를 하시든지 뭐 반년치를 하시든지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마지막에 올해 마지막 서포트 패키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마지막 거다 보니까 오늘 것까지 적용하시게 되면 최종적으로 2019년 귀속 연말정산에 대한 이제 서포트 패키지를 다 하셨다라고 판단하시면 되는데 1년치를 사실 한꺼번에 하기에는 조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좀 힘든 작업이 되죠. 대부분 제가 들어보면은 하다가 중간중간에 뭔가 이슈도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일정들을 잘 조정을 하셔야 되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12월이 제일 저희 HR 특히나
페이롤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제일 바쁜 시점이잖아요. 뭐 정기급여 곧 다가오는 12월 정기급여가 있고 상여가 있으신 데도 있으니까 상여도 계산하셔야 되고 마지막에 가서는 인정상여성 금액들도 올려야 되고 필요하다 그러면은 뭐 대부분 성과급은 내년에 지급하시긴 하시는데 이번 달에 하시는 데도 있으신 것 같고 이런저런 작업 진행하다 보면은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서포트 패키지 문제 때문에 일 진행하시는데, 그러니까 업무 진행하시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오늘 행사 끝나시고 회사 돌아가시면은 BC분 담당하시는 분들이랑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올해 13개죠. 13개의 서포트 패키지를 언제 적용할지.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가능하면은 뭐 빠르면 빠를수록인데 시점상 조금 그러시다 그러면은 뭐 12월 정기급여 20일 혹은 25일 이후에 끝내시는 걸로 진행하시는 게 맞으실 것 같아요. 그게 물론 여기서 그 국세청 간서 서비스 PDF 솔루션을 도입하신 데도 있으시고 자체 개발하시는 데도 있으실 텐데 자체 개발하신 분들은 지금 변경 SAP의 인포타입 변경 사항들이 시스템에 올라와 줘야지만이 진행할 수 있을 수 있으니까 오히려 더 빨리 진행하셔야 되죠. 물론 국세청 쪽 PDF 지금 포맷이 20일로 지금 예정돼 있어서 여기에 좀 이슈가 그러니까 그런 변경 사항이 있을 수는 있거든요. 저도 이제 지금 그걸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20일이 이후에 확정적이 되니까 뭐 물론 이제 지금 정도면은 제가 볼 때는 더 이상 화면상의 변동은 없을 것 같긴 한데 20일 이후에 제가 또 다시 추가로 안내를 좀 해드릴 수도 있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는 뭐 그걸 떠나서 어쨌든 뭐 회사에 다시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 BC분이랑 꼭 협의하셔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뭐 당연히 이제 내년 시작되기 전에 서포트 패키지를 다 올리는 걸로 좀 내부 일정을 조정을 잘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포트 패키지 관련된 뭐 일정들은 뭐 굳이 이제 뭐 필요는 없으시겠지만 혹시라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배포해드린 자료 이 링크를 확인하시면 이 연중에 나가는 서포트 패키지에 대한 이제 뭐 일시라든지 뭐 그런 세부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뭐 서포트 패키지 내용은 이 정도로 하고 제 첫 번째 세션 시간에 정조철 기사님이 개정세법 관련해서 이미 뭐 안내를 좀 해드리긴 하셨는데 그거 플러스 저희 SAP 뭐 시스템 쪽 입장에서 추가로 아셔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드린 부분이고요. 사실 개정세법 내용 안에는 소득세법에 관련된 이제 개정세법 안에는 이거보다 훨씬 더 내용은 많거든요. 많은데 여기 계신 사용자분들께서 반드시 아셔야 될 내용만 일단은 제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직무발령 보상금 비과세 범위 이제 인상인데 연간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직무발령 보상금이 있으신 데도 있고 없으신 데도 있을 겁니다. 없으신 데는 뭐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있으신 데들은 이거는 제가 이미 작년 12월 정도에 이미 안내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미 시스템에 반영이 돼 있을 겁니다. 지금 500만 원으로. 그래서 그냥 뭐 이것 때문에 별도로 작업하실 일은 없으시고 시스템이 이미 적용돼 있으시니까 급여 계산할 때 자동으로 500만 원까지 비과세 한도가 체크가 되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야간 근로수당 부분인데 비과세 한도가 늘어난 건 아니고요. 자격 기준이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기준이 월정액 190만 원이었는데 올해 210만 원으로 인상이 됐죠. 이 부분은 제가 올해 2월이었나요? 1월에 이 관련 시행령이 통과되자마자 제가 안내를 드렸어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 뭐 생산직 직원분이 계신 분들은 이미 이 부분 매뉴얼이 됐든 아니면 SP가 됐든 간에 적용하셔가지고 이미 적용이 돼 있으실 것 같고요. 월정액 수준이 아까 정준수 회계사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계속 늘어날 겁니다. 이거는 저희가 최저 시급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에 맞춰가지고 이게 지금 계속 기준이 이제 상향이 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은 아마 내년에도 뭐 변경 사항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있게 되면은 제가 다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이 아동수당 소득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인데 요거는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게요. 아까 뭐 세부 내용은 설명을 이제 들으셨겠지만 올해부터 자녀세액공제가 7세 이상으로 지금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7세 미만은 이제 대상자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뭐 아동수당을 이제 받게 되니까 그거에 따라 가지고 이게 폐지가 됐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물론 7세 이상이라는 거는 저희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저희가 거르기 때문에 뭐 6세가 그 대상이 되지는 않거든요. 계산하시게 되면.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뭐 크게 따로 뭐 고려하실 사항은 없으신데 한 가지가 뭐냐면 이따 제가 화면으로 설명을 드리긴 할 텐데 예외사항이 하나 있다는 거죠. 만 7세 미만이라도 취약아동은 또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일찍 학교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6세인데도 지금 취약하고 있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된다는 거죠. 이거는 실제로는 여기 계신 담당자, 업무 담당자분들이나 저 시스템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따로 직원분들한테 안내를 하셔가지고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연령 체크는 시스템에서 할 수 있는데 이 애가 취약아동인지 아닌지는 알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따로 받으셔가지고 해당 이번에 변경된 인포 타입에다가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6세라도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5세 이 기준으로 따진다면 5세든 4세든 취약만 하고 있으면 다 대상이 되는데 설마 뭐 5세나 4세 때 물론 뭐 영재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5세나 4세 때 취약하고 있는 경우는 많지는 없을 테니까 6세를 주로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혹시라도 뭐 좀 더 친절하게 하시려고 하시면은 쭉 보셔가지고 연도 기준으로 따져서 6세 기준만 마킹을 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부분은 7세다. 올해 자녀세액 기준은 7세인데 예외사항은 있다. 취약아동. 요거는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부금 쪽인데 뭐 기부금은 여러분께서 따로 작업하실 건 없기 때문에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그 고액 기부금이죠. 그러니까 세액공제율이 이제 바뀌는 구간이 있는데 작년에 그게 2천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지금 1,000만 원으로 바뀐 거죠. 1,000만 원으로 낮춰서 좀 더 고액 기부를 많이 이제 이렇게 유도를 하기 위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2월 기부금은 또 특이하게 2월이 있잖아요. 2월이 있는데 기존에 5년이었거든요. 최장. 그러니까 5년이 지나면 아무리 많이 남아있어도 1,000만 원이 남아있어도 다 이거는 삭제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거든요. 이 부분이 이거는 작년에 이미 작년 2018년도 기속분부터 적용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따로 법정 기부금 아마 따로 작업한 거 기억나실지도 모르겠는데 그것처럼 해서 10년으로 지금 늘어났습니다. 물론 이제 이 부분은 저희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관리가 되고 RT상에 관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따로 작업하실 건 없으세요. 없고 예외사항은 뭐냐면은 중도입사자들이죠. 중도입사자들 같은 경우는 전 직장에서 기부금이 남아 계신 분들이 있으실 테요. 근데 실제로 제가 경험상 이제 종전근무지에서 연도 중에 퇴사하시는 분들한테 기부금 명세서까지 발급해 주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보가 거의 없으실 가능성이 많아. 그러니까 연도 중에 중도 입사하신 분들한테는 안내를 해드려가지고 종전근무지한테서 그 기부금 명세서를 받아오시라고 해주세요. 하셔가지고 858에다 입력하시면 기존 근무지에서 5년짜리 혹은 4년짜리 이제 10년 늘어났으니까 6년짜리든 858 입력이 되면은 지금 SFP를 사용한 현 근무지에서 공제가 가능하게 되니까 이 부분은 기억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산후조리원 관련인데 산후조리원에 관한 이슈는 이미 아까 첫 번째 세션에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올해 산후조리원도 의료비로 들어오게 됐거든요. 산후조리원이 그래서 그 간서 서비스 자료에 산후조리원 항목이 추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산후조리원 이제 거기가 등록되어 있는
산후조리원이면은 간소화 서비스 자료에 이제 나올 거고요. 그러면 시스템에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저희도 이제 이따 제가 화면을 보여드리겠지만 항목이 이제 추가됐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일단은 산후조리원이 국세청 자료에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직원분들한테 안내를 하실 때 산후조리원 관련해서는 별도로 그냥 다 따로 받으시는 게 맞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국세청 자료만 믿고는 누락이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따로 안내하셔가지고 산후조리원 오래 이용하셨던 분들한테는 실제로 이제 국세청 간소 서비스 자료에 유무 상관없이 받으셔가지고 등록을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뭐 아까 예외 사항들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요. 뭐 이제 총급여 이제 물론 대상자는 7천만 원 이하. 이제 이거는 저희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걸러드릴 거고요. 계산하시게 되면 한도가 지금 200만 원. 이 부분에서는 아까 예를 들으셨잖아요. 뭐 쌍둥이 이야기, 뭐 올해 2번 출산한 경우 이런 예외 사항들이 있긴 한데 국세청도 사실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까지 생각을 한 것 같진 않아요. 지금 가이드를 주는 거 보면.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올해 그 이용한 산후조리원 한 건당 200만 원까지다라고만 일단은 기억을 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물론 뭐 아까 극단적으로 1월, 12월 뭐 출산한 경우도 있으실 수도 있는데 그 경우는 별도로 좀 처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경우 발생하시면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십시오. 나머지 이 부분은 사실 뭐 그렇게 여기 계신 분들 다 해당되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외국인 이제 근로자에 대한 뭐 특례 사항인데 이거는 뭐 그냥 외국인 근로자가 있으시면 아시죠? 외국인 근로자는 어떻게 연말정산을 하는지. 일반 직원들처럼 똑같이 연말정산을 하실 수도 있고 19% 단일세율로 적용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뭐 19%가 그것도 이제 기간이 있었던 거죠. 그게 이제 연장이 계속 앞으로 연장이 돼서 유효하다라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개정이 된 거니까 이거는 뭐 시스템적으로 특별히 할 건 없으시니까 그냥 뭐 기존의 외국인 근로자분들 같은 경우 그 연말정산 방식만 잘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인데 이건 뭐 따로 여러분께서 뭐 하실 건 없고 왜 그러시냐면 저희 지금 고객사 중에 중소기업이 없으세요. 제가 뭐 없다기는 좀 그렇고 어쨌든 제가 파악하는 바로는 5곳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 혹시라도 있으실지는 모르겠는데 그분들 외에는 별로 고려할 사항은 없으시니까 이거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예외 사항은 있죠. 그러니까 중간에 입사한 그 직원분께서 전종 근무지에서 중소기업에 다니셨던 경우 그 경우는 사무사이에다가 관련 데이터를 좀 넣으셔야 되니까 그거는 사무사이 할 때 제가 다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직원분이 종전 근무지가 중소기업이셔서 감면을 받으실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현 근무지로 오셨을 때 현 근무지가 대부분 저희 고객사들이다 보니까 중소기업 감면 혜택하고 상관이 없으시잖아요. 그 경우에는 감면 혜택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직하게 되시면. 다음 좀 올해 그 연말정산 중에 이제 가장 좀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이었는데 일단은 뭐 정리는 되긴 됐는데요. 제로페이 부분이죠. 일단 뭐 도서공연 쪽에 박물관 미술관이 저 4개 항목이 지금 이제 추가로 이제 들어왔고요. 작년에 그 도서하고 공연이 항목이 있었는데 거기에 추가로 이제 박물관 미술관이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근데 국세청에 간소 서비스 자료에 나오기 때문에 뭐 이걸 딱 가지고 따로 하실 건 없으세요. 이걸 구분하실 필요도 없고 그냥 저 항목으로 국세청 자료가 나오게 되니까 그대로 881번 인포타입에다 올려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로페이 관련된 사항이거든요. 아까 제로페이 사용자 손들라고 그랬더니 한 분 정도 나오셨잖아요. 아마 대부분 제로페이라는 게 뭔지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고 아실 텐데 제로페이 사용자 거의 없으시죠.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좀 논란이 중간에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제가 이 자료는 없으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전달해 드릴 때만 해도 국회안이 통과되기 전이라서 제가 왼쪽에 보이시는 이거를 드렸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국회 본회의 과정에서 바뀌어가지고 오른쪽으로 바뀌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잠깐 뭐 설명을 좀 드리면 왼쪽에 제로페이가 최초 정부안은 40%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디다 넣냐면은 전통시장에다가 넣도록 그렇게 그 정부안이 기획개정부안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SAP에서도 사실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서포트 패키지 작업을 화면이라든지 작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11월 며칠인가 29일이었나? 그때 국회 소위원회를 지나면서 오른쪽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제로페이라는 거는 그냥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처럼 30%로 돼버리고 더군다나 체크카드로 그냥 들어가 버리게 되는 겁니다.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사실 이렇게 되면서 저희가 지금 SAP에서 기존에 작업했던 것들이 좀 상당 부분 지금 원복을 해야 될 상황이 지금 발생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일단 뭐 급한 대로 진행을 하긴 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제가 이번 주 안에 다시 화면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다시 좀 드리겠는데 일단은 원안은 이제 신경 쓰실 필요 없으세요. 그러니까 이 정부안 이제 최초의 정부안 같은 경우는 이미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쓰실 필요 없고 제로페이라는 게 올해부터 신설이 됐다. 근데 제로페이는 직불카드에 포함이 되면서 30%다. 이 정도로만 기억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참 제 입장에서는 미묘한데 최초 정부안이 이런 식으로 국회 통과하면서 바뀌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게 진짜 예외적인 케이스인데 이게 결국은 또 정치인 거죠. 전 우리나라 세법 변경에 좀 특이한 점이긴 한데 여기에 정치 논리가 이제 끼어드는 거죠.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냐면 제로페이를 어디서 추진하고 계신지 아시죠?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서울시장이 누구신지는 다 아시잖아요. 이분이 추진하는 그 사업이다 보니 국회에 반대 세력들이 있잖아요. 이분들께서 서울시에서나 아니면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거에 40%의 공제율을 주기는 싫죠. 당연히. 그런 성과를 굳이 자기들이 줄여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공제율을 30에서 40으로 이제 낮춰버리고 또 추가 공제율도 없게 되면 100만 원짜리가 없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이따가 제가 신용카드 쪽에 881번 화면을 설명을 하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 박물관보 미술관은 좀 전에 말씀드렸고 그리고 기부금 2월 올해 기부금 2월된 기부금을 처리를 하는 룰이 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작년까지는 조금 많이 복잡했어요. 그러니까 2월된 기부금도 있고 올해 기부한 기부금도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선순위는 뭐였냐면 작년 같은 경우는 올해의 기부금이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월 기부금을 처리를 하는 순서로 됐는데 올해부터는 아까 뭐 기부금 2월이 이제 그 소멸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10년을 이제 늘렸듯이 이것도 이제 바뀐 거죠. 그래서 올해부터는 2월 된 기부금부터 먼저 처리하도록 그래서 가능하면은 2월 된 기부금을 다 소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부안이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시스템에 내부적으로 그냥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것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처리는 이제 시스템에서 연말정산 계산하면서 처리되니까 크게 이제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뭐 세법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이거는 지금 작년에도 제가 안내를 좀 드렸는데 저희 고객사 중에 그 사업자 단위 과세자 있으시죠? 사업자 단위 과세자가 뭔지는 아시나요?
뭐 이거는 좀 회계 쪽에서 이제 진행하시는 건데 그 회사들마다 이제 지역 공장이 있고 또 뭐 지사가 있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 텐데 각각 개별 따로 이제 신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HR 쪽에 그 근로소득세 쪽보다는 이제 부가세 쪽 관련된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본사의 하나로 그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모든 인건비 신고를 하나로 하겠다라고 세무서, 관할 세무서에다가 신고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 여러 가지 뭐 인건비 계산이 됐든 원천세 신고가 됐든 혹은 연말정산 이제 지급 조서가 됐든 간에 한 개로 이제 지급하겠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적으로도 그 관련된 사항들 세팅을 하셔야 될 게 이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내가 그냥 올해부터 하겠다라고 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작년 12월 31일까지 우리는 사업자 단위 과세하겠다라고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셔서 승인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부분 처음 들으시는 분 계시다 그러면 들어가셔서 뭐 세무팀이나 확인하셔가지고 우리가 그러니까 그 사업자 단위 과세자냐 여부를 확인하셔가지고 맞으시면 이 관련 세팅을 해주셔야 됩니다. 뭐 어려울 건 아니고요. 그 사업자 단위 전체 이제 대표 사업자 단위가 있어야 되니까 그 관련해서 세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화면을 참고로 하셔가지고 하시면 되고 혹시라도 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여기까지가 이제 세법 그 개정세법 이제 안내를 좀 드렸고 본격적으로 지금 그 연말정산 진행 프로세스라 화면 변경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뭐 첫 번째 부분이야 뭐 당연히 뭐 연말정산의 이제 계산 프로세스니까 이거는 뭐 굳이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표준 일정인데요. 이거는 회사마다 다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뭐 안내 드리는 거는 그냥 이 정도 일정으로 대략 간다라고 이제 드리는 거고 실제로 이제 운영하시는 입장에서는 이거 외에 뭐 다른 일정으로 다 가실 거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중요 날짜만 조금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될 게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달 중으로는 무조건 SP를 다 올리셔야 되는 거 그게 일정이 있고 그리고 다음 달 15일에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사이트가 오픈이 되거든요. 그 날짜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그 날짜 이후에는 자료 입력을 이제 하실 테고 1월 급여 뭐 20일이나 25일 이후에 연말정산 계산을 하실 텐데 계산 끝나고 난 다음에는 뭐 검증하실 테고 2월 급여 시스템에서 뭐 자동으로 그 환급 사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반영이 되니까 뭐 그것까지는 필요 없으실 테지만 뭐 아무튼 그 일정이랑 더군다나 이제 내년 달력을 보니까 뭐 확인하신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1월 말에 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보다는 아마 조금 여유 있는 일정이 되지 않을까 예상은 되거든요. 그러니까 설일 다녀오시고 난 다음에 아마 연휴 다녀오시고 난 다음에 연말정산 계산이 들어가실 것 같은데 뭐 그런 식의 어떤 뭐 일정으로 아마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SAP 연말정산은 기본적으로 1년치를 뭔가 재정산을 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아니고 2019년 올해의 마지막 급여의 CRT 최종 급여 결과를 가지고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12월 31일 날 뭔가 급여 작업을 진행하시게 되면은 그게 이제 최종 급여가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연말정산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최우선 확인하셔야 될 게 2019년 기소 급여 프로세스가 다 끝났느냐. 뭐 그 안에는 사실 인정상여도 포함이 되거든요. 인정상여 작업을 대부분 보니까 마지막 날 하시는 데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작업들이 다 완벽하게 끝나고 난 마지막 CRT가 우리가 생각한 예상한 그 금액이 정확하게 맞느냐를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이제 뭐 그건 뭐 여러 가지 뭐 방법이 뭐 샘플링해서 보실 수도 있는 거고 레포트로 해서 보실 수도 있는 거고 아무튼 1년치 모든 급여가 계산이 된 마무리된 마지막 급여의 CRT가 기준이 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뭐 이거는 뭐 소득세법상의 뭐 소득에 대한 뭐 개념인데 뭐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화면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본 공제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 지루하시죠? 뭐 시작하고 한 2-3시간 지나서 아마 지금 한참 졸리실 시간인데 아까 뒤에 있다 보니까 너무 난방이 잘 돼서 그런지 많이 조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제가 가능한 뭔가 좀 재밌게 해보려고 하지만 솔직히 연말정산이 재밌진 않잖아요. 더군다나 SAP 화면 계속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SAP 화면을 무슨 수로 재밌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뭐 제가 그래서 중간중간에 조시는 분들 제가 깨우지는 않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의 평안이 저의 가장 최우선이니까 그러니까 편안하게 계시다가 가셔도 되니까 뭐 그렇게 크게 뭐 열심히 뭐 안 보셔도 되고요. 어차피 자료는 제가 드렸으니까 돌아가셔서 보시면 될 겁니다. 첫 번째 그 기본공제 부분인데 기본공제는 올해 변환동이 별로 없으세요. 없으시니까 크게 뭐 보실 건 집중해서 보실 건 없고 한 가지 뭐냐면은 위탁아동 혹시 위탁아동 있으신 고객사가 있으신가요? 몇 군데 있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올해 연말정산할 때 위탁아동 관련해 가지고 이제 연락을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위탁아동이 많지는 않으신데 있으시거든요. 혹시 위탁아동의 기본공제 조건 기억나세요? 예전에 위탁아동 같은 경우는 18세 미만이라는 조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스템에서도 자동으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8세 미만을 걸렀죠. 근데 이게 물론 이제 이 18세 미만이라는 건 세법의 개념은 아니고요. 위탁아동보호법, 아동복지법인가 뭐 그쪽의 개념이었답니다. 세법에서는 저런 식으로 이제 쓰진 않는데 어쨌든 그게 올해 어떤 상황이 발생했냐면은 18세 이상이라도 위탁아동이 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판정이 나왔나 봐요. 국세청에서. 그러다 보니까 국세청 입장에서는 뭐 기존의 기준을 그대로 가져갈 수는 없기 때문에 올해 그 작년에 있었던 거랑 그대로 놔두면서 18세 미만이라는 요 조건만 삭제를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그래서 위탁아동 같은 경우는 연령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20살이라도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으면 위탁아동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럴 일은 별로 없겠지만. 그래서 시스템 내에서도 저희가 18세 미만을 체크를 하던 거를 없애버렸고 뭐가 새로 추가로 들어왔냐면은 6개월 이상 양육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탁을 받아가지고 올해 6개월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요 6개월 이상이 됐냐 안 됐냐 체크박스를 하나 추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러면 위탁 일자 가지고 자동으로 하면 되지 않냐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알아봤더니 또 예외사항이 또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받을 수 있는데 못 받았어. 그럼 올해 또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올해 기준으로 뭐 3개월밖에 안 돼도 또 진행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뭐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고객사 직원분들 중에 위탁아동 부양가족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그러니까 조사를 하셔가지고 올해 6개월 이상 위탁을 했는지를 확인을 하셔서 체크박스에 신설된 체크박스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뭐 작년이랑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히 그러니까 뭐 주의를 기울이실 부분은 없습니다. 이게 인풋타입 2번 화면이죠. 많이 보신 화면이잖아요. 이 화면을 뭐 따로 저희가 이제 낸 이유는 그 생년월일 때문에요. 통상 이제 저희가 시스템에서 많이 이렇게 프로그램 하실 때 주민등록번호의 앞자리를 가지고 나이 계산하시는 그러니까 프로그램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생년월일 앞에 있는 저걸 가지고 저희가 연령 계산을 하기 때문에 저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다. 요거를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41번) 화면인데 이거는 뭐 직원들 입사하시게 되면 가장 뭐 먼저 만드는 화면이다 보니까 익숙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 직원분에 해당하는 모든 이제 소득, 원천세죠 주로 원천세 계산에 관련된 항목들이 다 들어가 있고 여기 안에 뭐 해외 비과세, 생산지, 소득세율. 혹시 이거 소득세율 쓰시나요? 이 도입된 지 이제 지금 한 3년 정도, 4년 정도 돼가는데 많이 쓰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쓰시면은 몇 퍼센트 주로 아세요? 전 사실 이거 도입될 때 80%로 할 줄 알았어요, 대부분이. 아무래도 연중에 누가 소득세를 많이 내고 싶으시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80%를 하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뜻밖에도 100%도 많고 120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연중에 소득세를 더 내시겠다는 분들이 많으신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아무래도 연말정산 이후에 이렇게 추가로 소득세를 더 내야 되는 것보다는 돌려받는 걸 좋아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래도 그게 좀 덜 뭔가 이슈가 되겠죠. 사람이란 게 그렇잖아요. 내가 이미 낸 돈이긴 하지만 되돌려 받는다고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이제 120%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S&P 이제 소득세 계산 방식에 따라 좀 틀리긴 한데 간이세액표를 사용하시게 되면 좀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간이세액표라는 게 원래 시당초 연중에 원천세를 좀 많이 이제 징수하는 편으로 만들어져 있고 S&P의 연말정산 방식을 사용하시는 데들은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실제로 해보면은 그렇게 많이 그러니까 퍼센테이지가 높다고 많이 되돌려받지는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 크게 이제 차이는 없는데 아무튼 실제로 이제 활용하시는 데가 뭐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리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저 외국인들 계산 방법에 대해서 반드시 마킹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옆에 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뭐 조특법, 소득세법, 조세조약이 있는데 실제로 외국인들 직원들이 많으시더라도 이런 경우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으세요. 소득세법에 의한 뭐 외국인 감면, 조세조약에 의한 외국인 감면 이런 분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학교들 같은 경우는 뭐 외국인 원어 강사 이분들은 이제 해당되시는데 아마 일반 회사 쪽에서는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는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안 가지고 계신 분이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 영주권 뭐 이런 식의 가끔 뭐 질문이 오긴 하는데 외국인이라는 거는 한국 국적이 아니다. 요거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건 제가 따로 뺐는데요. 부녀자 공제랑 한부모 공제 비슷한 유행이거든요. 한부모는 뭐 그 성별랑 상관없이 한부모일 경우 이제 연 100만 원이 대상이 되는 거고 부녀자 공제는 이제 뭐 근로자 본인이거나 혹은 그 본인이 이제 뭐 배우자가 없는 이제 여성일 경우에 이제 해당하시는데 이 경우에 두 개 중에 두 개를 다 적용받을 수는 없고 한 개만 적용받게 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당연히 한부모 소득공제를 택하겠죠. 100만 원이니까. 근데 이거는 저희가 두 개가 들어오더라도 내부적으로 처리를 해가지고 한부모 소득공제로 하긴 하는데 실제로 이게 조금 미묘하잖아요. 그러니까는 한부모든 아니면은 뭐 부녀자 공제든 그러니까 이런 개인정보를 노출하시기를 원치 않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이거는 뭐 국세청이 줄 수 있는 자료도 아니고 저희가 배우자가 부양가족 중에 배우자가 있냐 없냐를 체크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따로 이제 자체로 조사를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셔야 될 거예요. 이거 뭐 작년하고 동일한 거니까 이미 시스템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인포타임 이제 부양가족에 대한 21번 부양가족 화면인데 그 사실 뭐 21번 하면은 통상 뭐 늘 직원들 입사할 때 만드시는 거다 보니까 지금 추가로 뭐 따로 작업하시진 않으시잖아요. 근데 한 가지 뭐 조금 그 추가로 하시는 작업들이 있긴 하시더라고요. 연말에 뭐 20살 뭐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부양가족이었는데 뭐 올해 부양가족이 아니게 됐다든지 뭐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처리를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SAP에서는 부양가족의 기준 이제 데이터가 12월 31일입니다. 그러니까 12월 31일 기준으로 데이터가
2019년 연말정산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 날짜 기준으로 2019년 귀속의 부양가족 데이터들을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뭐 위탁아동 관련된 내용들이 그 6세 미만이나 위탁아동 관련해서는 이따가 제가 따로 그 화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부양가족 구성원에 대한 이야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양가족 데이터 중에 그 출산 입양 관련해 가지고 이게 재작년이었나요? 재작년에 아마 저희가 추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세청 쪽에서 이제 미묘하게 세법 개정을 한 거죠. 올해 출산이나 입양한 경우 첫째면 얼마, 둘째면 얼마, 셋째면 얼마 이런 식으로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물론 대부분 뭐 출생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부양가족 자녀면은 첫째가 되겠죠. 근데 뭐 거기에도 예외사항이 많을 수가 있거든요. 뭐 흔히 이야기하듯이 뭔가 뭐 재혼에 의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또 입양에 의해서 이 순서가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시스템적으로 자동으로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양가족 중에 자녀가 올해 출생이나 입양한 경우에는 여기 화면에 자녀 관계에 보이시는 것처럼 첫째냐, 둘째냐, 셋째 이상이냐 요거 반드시 마킹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맞는 금액으로 저희가 자녀세 공제가 계산이 되거든요. 이거는 조사하실 수밖에 없으세요. 그래서 뭐 하신다고 그러면은 올해 생년월일이 올해로 된 자녀들을 쭉 리스트업 하셔가지고 그분들만 대상으로 조사를 하셔도 될 것 같고 아니면 뭐 설문조사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위탁아동 관련인데 위탁아동은 사실 뭐 경우의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여기 참석하셨으니까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위탁아동 같은 경우는 위탁입자가 있긴 한데 그것만 가지고 자동으로 계산하기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옆에 이제 이거는 서포트 패키지 적용하시면은 화면이 나올 텐데 올해 시작되는 데이터가 생성이 되면은 옆에 6개월 이상이냐를 체크를 할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이게 반드시 마킹이 돼야지만이 위탁아동이 부양가족으로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위탁아동이 있는 직원분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조사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을 마킹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화면 자체는 542번 화면이고요. 이제 연말정산 화면이고 밑에 있는 거는 소득세액공제 신고서거든요. 연말정산 시작하게 되면 가장 먼저 뭐 하는 게 저희가 뭐 소득공제 신고서를 이제 작성하는 건데 뭐 데이터를 이제 입력을 해야 이제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542번 화면이랑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상에 그 표시되는 부분에 대한 이제 매칭을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린 거고 실제로 이거는 뭐 크게 신고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소득공제 신고서 물론 이제 데이터 입력하고 직원분들한테 신고서를 쫙 출력해서 주시는 분도 있으실 테고 뭐 ESS가 있으신 분들은 조회를 하도록 직접 하도록 할 텐데 아무튼 뭐 거기 안에는 세대주 여부 이거는 주택 관련 공제 쪽에 필요한 거니까 반드시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인축공제금 변동 여부 요거 마킹하시면 여기에 표시된다. 요런 의미입니다. 앞이 이제 기본공제고 지금부터는 연금 특별소득공제 부분인데 한 2015년이었나요? 2014년이었나요? 그때 제 연말정산 재정산 파동이 있었던 때 그때 뭐 기억 많이 하시겠지만 정부가 바꾸려고 했던 항목 그러니까 바꾸려고 했던 게 뭐였냐면 지금 소득공제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이런 소득공제들을 세액공제로 바꾸려고 했던 거였죠. 그래서 대거 소득공제 항목들이 세액공제로 넘어간 상황이었고 그거를 몇 년에 걸쳐 가지고 옮기려고 했었는데 그 파동이 일어난 이후로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에 정부에서는 아마 처음 알았을 겁니다. 연발정산으로 인해서 이런 정말 정치적인 그런 큰 이슈가 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마 원래 장기간의 플랜이었거든요. 이런
소득공제를 세공제로 다 전환시키는 게. 근데 아마 이거는 진행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앞으로 당분간은 계속 이런 체제로 현재 있는 소득공제는 계속 소득공제로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연금보험료인데 연금보험료는 뭐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이거든요. 요거 관련해서는 이제 여러분께서 따로 작업하실 건 없으세요. 시스템에 아까 제가 마지막 CRT 말씀드렸는데 마지막 CRT에 있는 국민건강 고용보험료 직원분이 납부하셨던 걸 자동으로 끌고 와서 저희가 계산할 때 공제시켜버립니다. 지금 왼쪽에 보이시죠? CRT 하면 오른쪽에 원천식 수용 수중에 하면 저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거는 뭐 따로 하실 건 없고 간혹 가다가 근데 최근에 재작년부터 국세청 쪽에서 국민연금이랑 건강보험료를 국세청 PDF에다가 제공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미묘한 게 뭐냐면 국세청 PDF가 나오는 시점이 이게 1월 15일이다 보니까 간혹 가다가 누락이 되는 경우도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 내가 실제로 1년에 냈던 CRT랑 국세청 PDF가 안 맞는 상황이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선택은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는 지금처럼 뭐 CRT를 그냥 그대로 끌고 와서 자동으로 어차피 그게 마지막 결과니까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국세청에서 제공한 거를 사용하실 수도 있는데 뭐 판단은 이제 여러분께서 하시면 되는데 방법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어차피 건강보험공단에다 신고가 들어가는 항목이기 때문에 그냥 CRT 그대로 현재처럼 쓰셔도 문제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혹시라도 우리는 뭐 금액이 납부한 금액보다 적어도 괜찮으니까 그냥 국세청 쓰렵니다라고 하시는 분께서는 저한테 따로 뭐 메일이나 전화 주시면 제가 방법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게 4대 보험 관련이고 이거는 이제 뭐 사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요 경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요. 이제 학교죠. 해당하신다고 그러면 학교, 사립학교 임금. 그 외에는 뭐 공무원, 군인, 별정인데 저희 고객사 중에 여기 해당하시는 분은 없으시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고객사분들께서는 뭐 이거는 늘 작업하시는 거니까 뭐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택공제인데 이거 제가 매년 세미나 할 때마다 설명을 어떻게 할까 좀 고민인 상황이거든요. 이게 뭐 이미 제가 국세청 자료를 그냥 카피해서 좀 놨듯이 주택입차 차입 원리금,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지금 이것만 간단하게 돼 있는데도 이 정도 그게 글이 나오거든요. 실제로는 여기 들어가게 되면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훨씬 더 복잡합니다. 경우의 수가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같은 경우는 뭐 정조조 회계사가 한번 시뮬레이션 해본 적이 있는데 뭐 거의 한 100가지가 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여러분께서 뭔가 이렇게 뭐 고민하면서 열심히 보셔야 될 필요가 없으신 게요. 일단은 국세청에서 간소 서비스 자료에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액 자체는 국세청 자료를 그대로 쓰시면 되는데 주의하셔야 될 건 뭐냐면은 뭐 장기주택자산 차입금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거기에 해당되냐 아니냐를 확인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관련 서류를 받아 놓으시든지 의외로 요즘 국세청에서 물론 제일 많이 국세청에서 부당공제로 걸리는 항목이 아직은 인적공제거든요. 저도 왜 인적공제가 아직도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인적공제 항목으로 부당공제가 제일 많이 적발이 되는데 최근에 제일 많이 강화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장기주택 차입금입니다. 요거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직원분들이 의외로 그렇게 본인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그렇게 고민 안 하시고 그냥 바로 다 올려버립니다. 국세청에서 주는 거는 본인이 그 금융기관에다가 납부한 금액이 얼마다라고 주는 거지 이 사람이 그걸 공제받을 수 있냐 여부를 자격을 체크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거에 관련해서는 뭐 제가 카피해드린 요거라든지 이런 거를 참조를 하셔가지고 직원분들한테서 뭔가 그러니까 그
보충 서류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것들을 받아 놓으셔야 될 겁니다, 아마. 시스템에서는 뭐 그걸 어쨌든 걸을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요 부분은 그 제가 뭔가 자격 요건이든 아니면은 뭐 계산하는 방법이 뭐 따로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화면을 직접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주택 임차 차익금 원리금 상환액인데 뭐 실제 요게 지금 종류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개가 이제 개인간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대출기간인데 개인간은 거의 없습니다. 개인간은 일단 제한 요건도 많고 국세청에서 엄청나게 체크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거의 없으실 것 같고 대부분 이제 금융기관이 될 텐데 금융기관 자료는 당연히 국세청 PDF에 나오니까 그 데이터를 542번에다가 여기에 필드에다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에 그 과세정보 쪽에 세대주라고 되어 있으셔야 되고요. 여기가 이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개인간인데 뭐 그냥 참고 삼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가 이제 많지는 않으시니까. 근데 혹시라도 개인간의 주택임차 차익금을 하신 분이 직원이 있으시면은 아까 금융기관 쪽은 보시듯이 542번에 한 번으로 이제 입력이 끝나는데 개인간은 계약정보까지 다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러냐면 국세청에서 개인간에는 온갖 좀 불법적인 일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개인간이 일어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정보를 세부 정보를 다 넣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누가 대출을 해줬느냐, 그리고 이자료는 얼마냐, 원금 이자, 그리고 실제로 그 해당하는 아파트 혹은 뭐 주택에 대한 주소지까지 다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81번에 26번, 25번 이게 지금 두 개가 세트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직원분들 중에 주택임차 차익금 개인 간에 발생한 주택임차 차익금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이렇게 세트로 두 개를 다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저렇게 입력하시게 되면 원천징수 영수증 쪽 6페이지에 이게 나오는데 여기에 3번에 1번, 2번으로 아까 입력하셨던 게 그대로 이제 표시가 되죠. 그리고 당연히 이것도 지급 명세서에 신고 항목이 되게 되는 겁니다. 다음은 그 장기주택 차익금인데 장기주택 차익금은 뭐 올해도 아마 포맷은 안 바뀔 겁니다. 이건 제가 어차피 올해 지금 국세청 포맷이 안 나왔기 때문에 작년 걸 카피를 했거든요. 왼쪽에 보이시듯이 이게 국세청 PDF 화면이거든요. 여기 있는 정보가 그대로 인포타입 881번에 이 8번에 저런 식으로 입력이 되면 되는 겁니다. 뭐 이거는 뭐 간소 서비스 솔루션을 도입하신 쪽은 뭐 자동으로 되실 거고 뭐 이걸 매뉴얼로 입력하시는 분은 없으실 테니까 뭐 이렇게 입력이 되면 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그 밖에 이제 소득공제인데 요거는 그 적용 사항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간단하게 언급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연금인데요. 이거 헷갈리시는 분이 많으신데 금융상품 이름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통상 여러분들 직원분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 거는 그냥 연금이세요. 개인연금은 이게 조금 상황이 좀 틀리기 때문에 좀 이따가 제가 설명드릴 그 연금 이제 직원분들 대부분이 가지고 계신 그 연금이랑 틀리다라고만 기억하시고 해당하는 사람들만 여기에 881번에 이 2번에 된다라고 여기 지금 항목 보시면 1번이 개인연금이고 2번이 연금저축이잖아요. 이렇게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택마련 저축공제인데 이거 대부분 아마 직원분들 많이 가지고 계실 겁니다. 이 금융상품들은 뭐 주택종합통장 같은 경우는 뭐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이거 해당하시는 분 많으실 것 같고 그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국세청 PDF에 그 올해 납입한 분들이 다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 들어오게 되면은 881번에 2, 3번에 각각 해당하는 저축 유형, 청약저축이냐, 청약
주택청약 종합저축이냐, 근로자주택만일저축은 이제 거의 해당하는 사항은 없으실 것 같고 대부분이 아마 주택청약 종합저축일 텐데 여기 선택하시고 가입일자, 그다음에 뭐 금액을 넣으시면 가입일자도 실제로는 이제 예전에 이걸 가지고 그 한도 체크를 했었는데 지금 당장 뭐 그렇게 뭐 중요한 사항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요 가입일자 부분도 반드시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 투자조합인데요. 투자조합은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특별한 경우 외에는 직원분들이 투자조합에다가 출자금을 내시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거의 없죠. 그러니까 뭐 회사에서는 없으실 것 같고 학교에서는 뭐 벤처기업이나 이런 데서 좀 투자를 하실 것 같고 회사 같은 경우는 제가 몇 군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임원분들이 이제 투자를 하시는 것 같고 직원분들 같은 경우 대부분 뭐냐면 간접 투자로 하시는데 그 경우도 빈도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게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굳이 뭐 제가 여기 계신 분들 전체를 대상으로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어 보이니까 혹시라도 뭐 해당 케이스가 생기시면 요 자료 보시면서 그 참고로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신용카드인데 신용카드가 사실 작년하고 비교해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이제 지금 사실 변동된 건 없습니다. 제로페이가 들어왔는데 최초안처럼 40%면서 100만 원의 추가 공제율을 가져갔었으면은 이게 변경사항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지금 변경사항이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지금 30%로 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뭐 기술은 해놨는데 실제로 여러분께서 아마 그 올해 연말정산을 진행을 하시면서 제로페이는 거의 아마 케이스를 못 보실 거예요. 아까 손 드신 분 한 분 있으시듯이 직원분들 중에 제로페이를 굳이 쓰셨다는 분이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 반영이라든지 내용은 알고 계시되 실제로 빈도수는 그렇게 많지 않으시는 거니까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그렇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걸 고민하는 건 뭐 이제 SAP나 관련된 이제 뭐 그 업무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러겠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나 아니면 직원분들 입장에서는 제로페이가 일단 금액이 있어야지 이게 이야기 되는 거라서 제로페이를 사용분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는 이게 지금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신용카드 공제율 계산인데 이거를 뭐 완벽하게 이해하고 계신 분은 없으시겠죠. 저도 사실 이걸 가지고 수작업으로 계산하진 않죠. 이런 식으로 계산하진 않고 시스템에 저희가 이제 설계를 할 때 이제 이 관련된 이제 로직을 이제 넣을 때만 이제 분석을 하고 이제 나중에 계산을 이제 최종적으로 맞춰볼 때는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뭐 엑셀이든 아니면 뭐 하다못해 이제 국세청의 홈택스에 있는 계산 프로그램들 결과를 맞춰볼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뭐 이거를 연구를 하시거나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뭐 열심히 한번 국세청의 로직이 어떤지 한번 분석을 해보고 싶으신 분은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케이스별로 하나씩 제가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용카드는 전년도하고 똑같죠. 입력하실 때 881번에 03번이 신용카드거든요. 거기서 그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박물관, 미술관 이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입력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별도의 공제율과 한도를 갖고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따로 이제 넣으셔야 되는 거라서 순수하게 신용카드는 881번 03번에 기타 비용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뭐 밑에 도서공연이나 대중교통은 밑에 제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직불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불카드도 그 전통, 대중, 도서공연 이거 제외한 기타 비용으로만 입력을 하시면 돼요. 현금영수증은 현금도 똑같고 그럼 아까 제가 제외하라고 했던 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서공연은 03번 신용카드를 예로 든다라고 그러면 K로 시작하는 저 코드 도서공연 미술관 저기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신용카드로 들어갔더라도 저희가 자동으로 빼서 신용카드긴 하지만 일반 신용카드 비용이랑 별도로 저희가 전통시장 혹은 대중교통, 도서공연 여기로 따로 빼서 추가 공제분 계산이랑 별도 공제분 계산까지 다 해드립니다. 직불카드, 현금카드, 현금영수증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입력을 해줍니다. 물론 최근에 저희 고객사들이 대부분 연말정산 가소 서비스 PDF 업로드 솔루션을 다 쓰시고 계셔서 자체 개발이 됐든 아니면은 솔루션 도입이 됐든 간에 여기를 매뉴얼로 하시는 분이 없으시니까 크게 이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조는 하시지 않으실 텐데 일단은 최종적으로 인포 타입에 입력이 될 때는 이런 방식으로 들어간다는 기억을 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부분이고 대중교통 부분이고 뭐 똑같으니까 이건 지금 넘어가고 제로페이 부분인데 아까 제가 다시 먼저 사전 설명을 드렸고 제로페이가 30%가 됐고 직불카도 들어왔다. 이 정도만 지금 변경사항으로 기억하시고 실제로 저희가 그래서 이런 경우 그러니까 직원분들이 제로페이가 있으신 직원분들이 많지는 않으시겠지만 어쨌든 제로페이가 나왔다 그러면은 저희가 881번에 07번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서브 타입으로. 그래서 여기다가 넣으시면 되고 제로페이도 마찬가지로 일반 제로페이가 있고 전통, 도서공연, 대중교통이 있는데 이게 저희도 기준을 국세청에 지금 있는 그 PDF 기준으로 하긴 했거든요. 근데 조금 의문이죠. 제로페이라는 게 소상공인 대상인데 거기에 무슨 대중교통, 전통시장까지는 이해가 되죠. 근데 대중교통이 나올 일은 없잖아요. 근데 어쨌든 국세청에서는 지금 현재는 설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뭐 그게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간에 직원분들 중에 제로페이가 있으신 분이 있으시면 새로 만들어진 07번에 여기다가 입력을 하시면 된다로 기억을 하시면 되고 이 화면은 오늘 지금 나가게 되는 서포트 패키지를 적용을 하셔야 지금 보실 수 있어요. 그 말은 시작 일자가 2019년으로 돼야 이제 나온다는 거죠. 뭐 제로페이도 마찬가지로 아까 설명드렸듯이 도서공연, 전통, 대중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나눠서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20일 날 이제 국세청 PDF가 나오게 되면 이제 대략 이제 윤곽이 나오게 되니까 그 이후에 이제 제가 다시 안내 메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이제 소득공제인데 첫 번째가 뭐 우리사주 조합 출연금인데 이거는 없으실 거예요. 이거는 혹시라도 기부금에 우리사주 조합 기부금하고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사주 회원, 우리사주 조합원이 아니고 그 외의 사람이 우리사주에 그 출연금을 하시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인데 이거는 요즘 거의 유명무실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초창기 도입될 때 그 제 기억으로는 상당히 많은 숫자의 고객사 그러니까 직원분들이 많이 이걸 하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최근에 제가 장기주택 저당장 그 장기집합투자증권 관련해서 질문 받은 적이 거의 없어요. 그 말은 이거를 가입해서 지금 계속 꾸준히 납부하고 계신 분이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아마 실제로도 여러분들 직원분들 중에서도 이거 계속 유지하고 계신 분들 많지는 않으실 건데 일단은 그 장기집합투자증권이 있으시면 이 880번에 27번에 그 국세청 자료를 금융기관을 포함해서 계좌번호까지 다 넣어야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득공제 종합한도 추가. 이거는 공제 항목은 아니고요. 그 아까 제가 잠깐 뭐 배경 설명을 좀 드리긴 했는데 그 정부에서 지금 있는 소득공제 항목을 세공제로 옮기고 싶어 하는데 그게 지금 안 되다 보니까 추가로 넣었던 게 뭐냐면 소득공제를 무한정 못 받게 하기 위해서 딱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소득공제는 아무리 내가 항목이 많아도 2,500만 원을 안 넣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소득이 많으신 직원분들이나 또는 부양가족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소득공제 항목들이 많으니까 2,500만 원을 넘어가는 경우가 있으시겠죠. 그 경우에는 그 한도를 넘어가는 금액은 없는 걸로 쳐버리기 때문에 2,500 최대 맥시멈 2,500만 원까지 지원 그러니까 공제 가능하다. 요거는 저희가 시스템에 자동 계산하니까 따로 뭐 여러분께서 작업하실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소득공제 항목들 다 체크를 해가지고 2,500만이 넘어가면 그 이후부터는 더 이상 공제가 안 되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액을 계산하는 거랑 이제 감면인데 요거는 빨리 진행해 보죠. 산출세 계산하는 건 아파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총소득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다 제하고 난 금액을 가지고 그게 이제 과세표준이 되거든요. 과세표준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데 과세표준에 저희가 알고 있는 소득세율을 곱한 금액이 실제로 이제 그러니까 세금이 이제 소득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는 세율 구간이 이런 식으로 6, 15, 24, 35, 38, 40, 40인데 실제로는 아마 대부분 구간들이 24, 35에 아마 대부분 아마 포함되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계산은 그냥 이렇게 한다. 근데 이거는 어차피 시스템에서 계산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이 뭐 따로 소득 구간이 몇 %다. 뭐 이런 거는 그렇게 이제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겁니다. 좀 전에 541번 제가 설명을 드릴 때 나왔던 건데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각종 소득세 감면 항목이 있거든요. 근데 정부 간 협약 혹은 외국인 기술자 이 경우는 사실 케이스가 별로 없죠. 여러분들 고객사에. 그래서 윗부분은 그냥 무시하시고요. 혹시라도 뭐 외국인 기술자가 있어. 조세조약은 없을 겁니다. 이거는 국가 간 기관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라서 조세조약은 없으실 거고 혹시라도 외국인 기술자가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이거대로 해서 541번에 정확하게만 50%짜리에다가 마킹을 해주시면은 계산이 되니까 그거는 그냥 그렇게 처리하시면 될 것 같고 보셔야 될 거는 이제 중소기업인데 중소기업도 저희가 지금 중소기업이 없으시잖아요. 없으시니까 중도 입사자가 전 직장에서 중소기업이었기 때문에 감면을 이런 식으로 받았다라고 이제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뭐 청년 올해 이게 조금 많이 바뀌긴 했는데 그 청년 그러니까 중소기 대부분 이제 케이스가 중소기업 취업 청년이거든요. 뭐 그 안에는 중년 그 장애인 혹은 그 나이 이제 65세가 넘으신 분들 재취업하신 분들 이런 분도 포함되긴 하는데 통상의 경우는 대부분 중소기업 취업 청년이기 때문에 취업 청년은 90% 그리고 150만 원 한도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은 그 541번에서 조특법, 조세조약 특례법 혹은 소득세법 그리고 조세조약 여기에 해당하는 거를 마킹하면 되고요.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세액공제인데 세액공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거 자주 질문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통상은 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소득세법에 의해서 공제되는 순서는 원천징수 영수증의 2페이지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2페이지에 그게 나오는 공제 항목들이 의미 없이 나열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거기 있는 순서대로 나열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은 세액공제 항목이라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오른쪽에 보시듯이 세액공제 항목이야. 그러면은 이 순서대로 공제가 돼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현재 국세청의 관련 지금 세법 기준에 의해 가지고 이 오른쪽의 순서가 아니고요. 왼쪽에 보시는 이 순서로 됩니다. 거기에서 중요 부분이 뭐냐면 나머지는 오른쪽에 보시는 순서대로 되긴 되는데 10번부터죠. 월세액, 법정 우리 지정기부금, 외국납부세, 연금계좌. 요 항목들이 사실은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뒷부분으로 이동해버립니다. 특히 연금계좌. 요거를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왜 그러냐면 연금계좌가 한번 보십시오. 59번이잖아요. 거의 제일 앞에 있거든요. 근데 통상 그렇게 따지면은 내가 앞단에서 공제해야 될 세액이 있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연금계좌가 공제가 되고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데이터는 입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연금계좌가 공제가 안 되고 그냥 스킵돼 버리고 바로 의료비라든지 교육비가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걸 이제 저한테 이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서 이제 뒤에 내려오면서 공제 금액이 다 세액 공제가 다 돼버리면서 세액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은 분명히 내가 연금저축에는 공제 금액이 있었단 말이에요. 입력한 금액이 왜 공제 안 됐냐고 이제 질문이 오는 겁니다. 실제로 사실
뭐 앞단에서 세액 공제가 지금 됐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이 산출된 세액이 적기 때문에 뭐 무조건 뒤에 가면 이제 제로가 되긴 하겠지만 혹시라도 연금이 공제가 안 됐냐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질문을 하신 건데 요 순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세액 공제에 관해서는 이런 특별한 순서가 적용이 된다. 요거를 기억하시면은 연금 계좌 같은 경우는 앞에서 다 공제가 돼버리면 제가 그러니까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상 위치가 제일 앞에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공제가 안 되고 그냥 그대로 없어져 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요거는 당황하지 마시고요. 앞부분에서 있다 하더라도 저기 72번 세액공제 개로 행인해서 제로가 된 경우라고 그러면 연금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적용이 안 된다. 요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기본 아까 계산된 세액을 기본 공제하는 이제 근로소득 세액공제인데 계산법이 복잡하긴 한데요. 뭐 이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계산되니까 이렇게 계산된다로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자녀세액공제인데요. 아까 자녀세액공제 관련 세법 변경된 것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고 그래서 이제 더 길게는 뭐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되려고 그러면 당연히 21번에서 부양가족으로 당연히 구성원으로 체크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부양가족 유형, 예, 위탁아동이냐, 뭐 직계비속이냐, 위탁 요거가 선택돼야 되고 기본적으로는 자녀세액공제 되시려고 그러면 가족관계에서 직계비속, 자녀 입양자 혹은 위탁아동 4번 아니면 8번이 반드시 돼야 됩니다. 요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올해 제가 추가했다고 하는 게 이 필드입니다. 저기 오른쪽 제일 밑에 보시면 7세 미만 취약아동이라고 제가 표시해드린 부분이 있죠. 이게 올해 지금 추가된 필드거든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7세 이상만 자녀세액공제에 해당이 되는데 6세라도 올해 6세라도 취약하고 있으면은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죠. 저나 여러분은 알 수 없고 부모님만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올해 취약을 뭐 했거나 혹은 뭐 여기 제가 뭐 표시를 해드리긴 했었는데 2013년 이후 출생자녀 중에서 취약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이거는 뭐 직원분들한테 서베이를 하셔가지고 받으실 수도 있는 거고 뭐 해당하는 사람들만 리스트업 해가지고 직접적으로 물어보실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간에 뭐 공제를 받으실 수도 있는데 스킵되면 안 되니까 반드시 6세 이하라도 취약인 경우를 확인을 하셔가지고 21번에 여기 체크박스에다가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뭐 7세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시면은 저희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자녀세액공제 계산을 하게 되니까 크게 뭐 그거는 고려하실 사항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에 대한 이제 세부 내용이고요. 관련 뭐 세법 그리고 뭐 화면들에 대한 내용이니까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연금계좌인데 연금계좌는 이제 종류가 많죠. 일단 뭐 개인연금 있고 퇴직연금 있고 그리고 뭐 해당 사항이 많지는 않은데 뭐 과학기술인 협회 공제법에 의한 대부분 아마 연금 플러스 퇴직연금일 겁니다. 이거 아시죠? 그래서 두 개를 합쳐서 연 뭐 700만 원에서 공제한도 금액이 그러니까 한도가 있고 그에 따라서 또 사실 퇴직연금이냐 혹은 개인연금에 따라서 이 공제 리밋이 또 틀려지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저희가 시스템에 자동으로 계산을 하니까 실제로 이제 요 연금 계좌 같은 경우는 제한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뭐 300만 원까지 뭐 된다라든지 아니면 퇴직연금에 대한 제한 요거 정도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력은 881번에 이 1번이 퇴직연금이고 이 2번이 연금저축이거든요. 그래서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금융기관 해당하는 금융기관 뭐 계좌번호까지 다 넣으셔야 돼요. 이거는 원천징수 영수증 아까 좀 밑에 제가 화면 캡처해드렸듯이 여기에 지금 포함이 되고 당연히 신고도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항목들 다 반드시 입력을 하셔야 되고 연금저축은
대부분이 많이 아마 직원분들이 다 가지고 계실 텐데 실제로 지금 보면은 그 두 개를 다 동시에 입력한 경우가 많으세요. 그리고 이거는 대부분 데이터가 PDF에서 오거든요. 개인별로 따로 이게 뭐 연금사를 통하거나 이렇게 해서 하시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실제로 그 국세청에 PDF 자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881번에 1번, 2번 여기다가 입력을 제대로만 해주시면 계산은 저희가 통합한도를 다 적용해가지고 연말정산 계산 시에 다 해드립니다. 다음 이제 보장성 보험인데 뭐 보장성 보험이야 뭐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지금 다 직원들 분들께서 다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아마 대부분 다 넣으실 거예요. 그래서 뭐 부양가족별로 뭐 다 넣으실 텐데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거는 장애인 보험 중에서 장애인 전용 보험이 따로 있습니다. 이거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이냐 아니냐하고 상관없이 그러니까 내가 근로자 본인이 넣더라도 장애인 전용 보험이 있거든요. 그거는 반드시 입력을 하실 때 장애인 전용 보험이라고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한도 체크가 이제 다른 이제 한도를 이제 적용하게 되는 거죠. 881번에 01번에서 이렇게 입력을 다 하시면 542번에 서머리 화면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이 의료비인데 의료비는 작년이랑 동일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제가 굳이 여기서 설명드릴 필요는 없고 한 가지가 이제 아까 길게 이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 왼쪽에 지금 이 보이시는 저희가 의료비 유형에다가 두 개를 추가를 했습니다 올해. 그래서 실손 의료보험금이랑 산후조리원.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는 뭐 국세청 자료 있으면 그냥 그대로 넣으시면 돼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개별로 자료를 가져오셔가지고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사실 큰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경우의 수가 많아서 그런 거지 그대로 입력을 하셔서 200만 원 공제받는 거는 간 심플한 일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아닌데 제일 지금 이슈가 뭐냐면 실손 의료보험금입니다. 이거 아까 정윤석 이사님이 제일 많이 길게 설명을 하셨죠. 이게 지금 제일 어떻게 보면 올해 연말정산에서 제일 큰 빅 이슈고 어떻게 보면 끝나고 난 다음에 가장 많은 부당공제자가 나올 가능성이 지금 제일 많아진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국세청에 그 실손의료보험금 단체보험이죠. 이 금액을 보상을 받은 금액에 대한 데이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세법적으로는 반드시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상받은 금액은 의료비에서 빼라라고 나와 있지만 국세청에서 그동안은 이거를 검증을 안 했고 검증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올해 1월부터죠. 세법이 바뀌면서 모든 보험회사, 금융회사는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한 이력이 있으면 무조건 국세청에다가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말은 국세청에서는 이미 여러분 회사의 직원분들의 실손의료보험금 정보를 다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직원분들이 사실 이게 지금 설명을 드리는데 저도 이제 좀 참 애매한 상황인데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실 텐데 직원분들이 반드시 그 본인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금을 다 파악하셔야 돼요. 하셔가지고 부양가족별로 이거를 다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물론 이제 세부적인 계산들은 지금 국세청에서도 아직도 조금 결정이 안 된 부분들이 있어서 아까 이야기 드렸던 대로 뭐 개인별로 넣어서 한도가 초과되면 어떻게 할 거냐, 전년도에 넘어온 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건 뭐 시스템에서 이제 저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입력 자체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개인별로 의료비 다 넣고 부양가족별로 다 넣고 마찬가지로 실손의료보험금을 혹시 실손의료보험금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거기에는 실손의료보험에는 계약자가 있고 피보험자가 있고 수익자가 있잖아요. 세 개가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금 여기다 입력하셔야 될 건 뭐냐면 계약자는 대부분 직원 본인이 될 수도 있어요.
부양가족을 위해서 직원 본인이 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피보험자도 그렇게 되면 이제 피보험자는 당연히 이제 부양가족이 되는 거고 수익자는 근데 또 엉뚱하게 직원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상황이 발생하냐면 부양가족 자녀에 대해서 내가 실손보험금을 받았어. 그러면은 그 실손보험금의 계약자는 직원, 피보험자는 자녀, 수익자는 직원 이런 식으로 돼버리거든. 그러면은 직원분들이 정확하게 가이드를 안 해드리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직원분들은 피보험자 즉 자녀의 이 항목에다 넣어야 될 거를 본인 항목에다 다 넣어버려요. 당연히 계약자가 자기니까 수익자도 자기였으니까. 그러면은 내가 직원 본인이 1년 연중에 의료비를 200만 원을 썼다고 한다고 그러면 부양가족 전부 다 내가 다 계약자야. 그리고 부양가족 나온 수익 그걸 내가 다 가져갔다. 그래버리면은 내가 1년 동안 지출한 의료비는 200만 원인데 나한테 보험회사에서 받았다고 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가 나오냐면 500만 원이 돼버릴 수도 있는 거죠. 마이너스 처벌가 돼버린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사실 발생 안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사실 연말정산 시작하시기 전에 이 실손의료보험금에 관해서는 직원분들한테 공지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근데 이 상황인데도 국세청의 홈택스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는 이 실손의료보험금을 어떤 식으로 지금 데이터를 제공할 건지 실제로 진짜 직원들이 각자 개별로 다 보험회사에 다 조회를 해서 가져와야 되는 건지 이거에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황이에요. 뭐 최악의 경우 진짜 본인들이 다 보험회사 다 뭐 가셔가지고 그걸 다 받아서 오셔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데이터들을 각각의 부양가족별로 나눠가지고 입력을 해야 되겠죠. 과연 이게 제대로 될까요? 아마 제가 예측할 건데 이거 관련해서 문의 전화를 계속 받으셔야 될 거고 제대로 또 입력도 안 되실 가능성이 많아요. 이게 직원분들이 그렇게 정밀하게 뭔가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입력을 하시진 않으시니까. 그래서 실제로 지금 뭐 정철 회계사님은 아까 설명을 하실 때 지금 이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셨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거를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프로세스를 진행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진짜 이거는 엄청나게 큰 폭탄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거 관련해서는 제가 계속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안내를 해드릴 텐데 요거는 잘못하면은 정말 회사 전 직원들이 부당공제자로 잘못하면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제대로 안 들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게 지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세청은 던져놔버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회사의 책임이라고 돼버린 겁니다. 이게 지금 상황이. 그러고는 나중에 뭔가 문제가 생겼어. 부당공제자가 나와. 그러면은 다 회사의 또 책임이 돼버린 거고.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제가 계속 업데이트는 해드리겠지만 일단은 돌아가시더라도 요거 관련된 뭔가 그러니까 정보라든지 혹은 직원분들한테 향후 시작하실 때 반드시 자세하게 안내를 좀 해드려야 될 겁니다. 화면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서포트 패키지 적용하시게 되면 812번에 의료비 유형에 작년 같은 경우는 난임, 안경 구입비가 있었거든요. 올해 추가된 게 산후조리원, 실손의료보험금 2개가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요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비는 뭐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거 수정사항은 없으시니까 작년하고 동일하게 881번에 02번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크게 제가 따로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음 기부금인데 기부금 같은 경우는 작년하고 변동 없거든요. 그래서 858번에 기부금들 익숙한 화면이시잖아요. 요 화면에다가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되 세부로직이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2월 기부금부터 먼저 처리하도록 되어 있었다. 요거는 기억하십시오. 요거는 어차피 근데 시스템에서 저희가 자동으로 계산해 드리니까 그냥 세부로직 그런 식으로 바뀌었다라고만 이해하시면 되고 간혹 가다가 그 종전근무지 있죠. 종전근무지 아까 설명드렸던 케이스처럼 그 현근무지에서 계속
기부금 관리가 되니까 이건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연도 중에 중간에 입사하셨던 분이 종전근무지에서 기부금이 있다, 2월 된 기부금이 있다, 그리고 기부금 명세서를 가져오셨다면은 그 명세서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 보이시는 화면처럼 저렇게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2월 공제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필드가 이렇게 3개가 뜨게 되거든요. 그래서 최초에 기부한 연도의 기부금 전체 총액, 그리고 최초 기부한 연도, 전년도, 그러니까 2018년까지죠. 2018년까지의 기부금 공제 금액을 입력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 다음부터는 계산할 때 RT에다가 요 계산 금액, 여기 정전근무지에서 들어왔던 이 기부금 유형을 RT에다 그대로 정보를 관리하게 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RT 상에서 어떻게 이제 노고가 남냐인데 그냥 참고 삼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기부금을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가긴 하는데요. 실제 기부금은 앞번에 제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게 지금 거의 몇 페이지냐면 5페이지에 걸쳐서 제가 지금 설명해 놓은 거거든요. 이게 지금 기부금 공제 순서인 거, 그러니까 공제 규칙인 거죠. 사실 이거는 뭐 그때가 맞다 개정이 되면서 지금 너무 복잡해져가지고 이거를 뭔가 이해를 하고 계신 분은 없으세요. 실제로도 매뉴얼로 계산할 수도 없고. 그래서 국세청 쪽에서도 기부금에 대해서는 지급조서로 신고를 받기는 받지만 이걸 검증할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부당공제로 잡히는 경우는 대부분 뭐냐면 가짜 영수증 요 정도 잡히는 거지 실제로 2월 된 금액이 정확하게 계산됐느냐 이거는 사실 좀 잡기는 좀 힘든 상황이거든요. 아무튼 그 계산은 어차피 뭐 SF에서 하는 거니까 실제로 뭐 그렇게 고민할 사항 없고 기부금은 뭐 제가 뭐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아직까지도 여전히 그 부당공제자 많이 나오는 항목 중에 하나거든요. 특히 이제 가짜 영수증. 그러니까 요거는 늘 그 직원분들한테 주지를 시켜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화면은 뭐 기부금 명세서 화면이니까 뭐 참고삼아 보시고요. 기부금 세액공제인데 이거 재작년 2년 전부터 도입된 제도인데 현재까지 제가 알기로는 이거 쓰신 데는 없습니다. 이게 뭐 복잡하게 들어가면은 뭐 내용이 복잡하지만 뭐 결론은 내가 기부금 냈지만 세액공제는 안 받겠습니다의 의미거든요. 사실 직원분들 중에 그러실 분은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런 제도가 있다. 그리고 시스템에서도 입력할 수 있다. 요 정도로 그냥 기억하십시오. 복수노조. 복수노조 있으시죠? 노조는 노조인데. 노조 회비 같은 경우는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따로 858에다 입력 안 해도 자동으로 저희가 기부금으로 넣어버리거든요. 지정 기부금으로. 근데 복수노조 같은 경우는 좀 복잡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복수노조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세팅을 하셔가지고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표준세액공제인데 표준세액공제는 이거는 뭐 별도의 항목은 아니고요. 신입사원이거나 혹은 부양가족이 없는 직원들 분들 같은 경우는 공제 항목이 너무 적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다 합쳐가지고 12만 원, 13만 원, 13만 원이죠. 13만 원을 안 넘어가는 경우가 있으세요. 딱 보면은 그냥 부양가족 아무도 없어서 본인 기본공제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다른 공제 항목들 입력 안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13만 원은 공제해주겠다. 이게 이제 지금 현재 표준공제의 기본 룰인데 이걸 그러면은 따로 선택하느냐 그건 아니고요. 시스템에서 저희가 입력된 화면 뭐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나 요 항목들을 가지고 계산을 쫙 해서 최종적으로 세액이 얼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을 적용한 한면 이 두 개를 비교를 해가지고 직원분한테 가장 유리한 방향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소득공제 그러니까 세액공제를 많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자동으로
결정을 해서 적용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간혹가다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데 저는 의료비를 넣었는데 왜 공제가 안 됐나요? 라고 나오거든요. 그 경우에는 여러분께서도 그 질문을 받으시면 그 직원분이 표준세액 공제를 받았는지 13만 원 적용받았는지 한번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만약 표준세액 공제를 받았다 그러면 의료비 입력하시더라도 그거는 이제 오히려 이제 13만 원을 적용받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바뀐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납세조합인데 뭐 납세조합은 저희 고객사에서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차액금 이자 세액공제인데 실제로 제가 이 업무를 하고 난 다음부터 이 주택차액금 이자 세액공제는 없었습니다. 이거 지금 대상자가 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런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회사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제로고요. 간혹 가다가 장기주택차익금이랑 이거 헷갈리시는 분이 있으시거든요. 직원분들이 직접 하게 하시는 그런 회사들에서. 그러니까 요거는 혹시라도 이거 나오시면 반드시 체크해 보십시오.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장기주택차익금을 직원분이 헷갈려가지고 여기다 입력하신 거니까 바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인데 뭐 외국납부세액공제 이거 취지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이외에 해외에서 근무를 했어. 그리고 거기서도 그 소득에 대한 거를 한국의 과세당국이 아니라 해외 과세당국에 납부를 한 경우에 해당하거든요. 여기는 그 경우에는 한국에서 연말정산을 하실 때 해외에서 받았던 소득 플러스 한국 소득 플러스 해서 거기 나온 세액을 가지고 전체를 다 새로 재계산하고 마찬가지로 외국에서 납부하셨던 세액을 빼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해외 파견은 해당 사항 없으시고요. 아예 해외로 가셔가지고 거기서 소득을 받으시고 현지에서 받으시고 마찬가지로 거기에 과세당국에 냈던 분만 해당하니까 뭐 크게 연관관계는 없을 것 같습니다. 월세액인데요. 월세액은 작년하고 뭐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881번에 E5에다가 입력을 하시면 되고 여기는 당연히 주택 유형이니 뭐 임대인이니 이 정보들 다 넣으셔야 되죠. 여기 지금 화면에는 안 보이는데 임대인 사업자 번호 혹은 주민등록번호도 넣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빠지지 마시고 다 넣으시고 최근에 그 주택공사나 뭐 이런 데서 이제 임대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이제 저희가 보면은 그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사업자 번호가 있고 법인 번호가 있거든요. 근데 국세청에 신고하셔야 될 부분 항목은 사업자 번호거든요. 사업자 번호는 7자리였나요? 7자리로 된 이제 그 번호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가끔 가다가 이제 법인 번호를 넣으시고 입력이 안 된다라고 이제 질문이 오시는데 월세 입력하실 때는 사업자 번호를 넣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 월세액을 어떻게 이제 SF에서 계산해? 이건 뭐 SF에서 정한 게 아니고요. 국세청에서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참고하셔가지고 월세액을 하시면 되는데 간혹가다 이제 그런 경우가 있으시죠? 월세액을 이게 월세 계약이라는 게 어차피 해를 넘어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많다 보니까 이게 딱 떨어지질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뭐 올해 같은 경우다. 그럼 전년도부터 해서 넘어오는 경우가 있고 또 올해 계약했다 그러면 내년까지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면 실제로 이 계산 방식에 따르면은 이게 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나누기 365를 해서 따로 이렇게 정하는 거라서 그래서 실제로 직원분께서 올해 납부한 금액을 순수 그대로 다 공제를 받고 다 원하신다 그러면 뭐 조금 뭐 그 편법이긴 한데 계약 기간이라든지 이 부분 있죠. 계약 일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올해로 딱 맞춰버려 가지고 하시는 고객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저희가 정한 룰이 아니다 보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는 뭐 업무 진행하시면서 상황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진행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세액 공제를 다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남는 게 이제 결정세액이 되겠죠. 그러면 올해 1년 통틀어서 미리 사전에 납부하셨던 그 원천세
금액을 이제 또 차감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는 이제 납부가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원천징수 영수증 1페이지에 이제 표시가 되는데 거기에는 뭐 소액부 징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원 밑은 징수 안 합니다. 그래서 뭐 금액이 적으면은 아예 제로가 돼 버리죠. 예, 오른쪽 화면처럼. 그러니까 요거 정도는 뭐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언급을 하죠. 앞에서 지금 설명한 대로 최종적으로 산출한 세액이 10만 원이 넘어가면 저희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분납을 시켜버리거든요. 그래서 3개월 동안 분납을 하게 되는데 물론 당연히 직원분들은 분납을 하기를 원하시겠죠. 근데 간혹 가다가 일시납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그 경우에는 541번에 분할 납부 안함을 체크를 하시면은 다음 달에 바로 전체 금액을 분납을 안 시키고 공제하기 처리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SAP 기본값은 무조건 분납이다라고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계산인데 뭐 굳이 이걸 뭐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게 어차피 시스템을 계속 운영하시면서 급여 계산 화면은 뭐 계속 보실 테니까요. 그래서 넘어가고 혹시 뭐 로고 보시는 건 아시죠? 계산하시고 난 다음에 개인별로 이런 식으로 계산된 로고를 보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먼저 시뮬레이션 돌려가지고 로고 먼저 확인하시고 정식으로 돌리셔도 되니까 요거는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지급명세서인데 지급명세서는 현재 재작년부터 기부금 명세서가 빠지면서 지금은 3개만 신고를 하세요. 근로소득, 의료비, 퇴직소득 3개만 하시거든요. 그래서 뭐 2월 연말정산 계산 끝나시고 3월 10일까지 이거 지급조서 만드셔가지고 이제 작업하실 텐데 통상은 보니까는 1월에 연말정산 계산하시고 2월 급여를 계산하실 때 반영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지급조서를 생성하시던데 뭐 가능하시면 일찍 하시기 좋죠. 일찍 하셔가지고 오류자들 미리 사전에 점검하셔서 하시는 경우도 있고 제가 아는 뭐 많은 숫자의 회사들은 애시당초 1월에 계산하시고 난 다음에 2월 급여 반영하시기 전에 아예 먼저 지급조서 생성하시고 홈택스에서 에라자들 미리 사전에 체크하신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야 나중에 가서 그 에러가 발생해서 재정산을 하는 경우를 없애시려고 그러시는 경우 같은데 뭐 여러분께서도 미리 사전에 그 지급조서 만드셔가지고 홈택스에서 미리 사전에 계산하시는 것도 방법이실 겁니다. 이 부분은 이제 연말정산 이제 커스터마이징인데 요거 크게 바뀌실 건 없으실 거예요. 요거는 시스템 구축할 때 한번 딱 하시는 거고 그 이후에는 안 하실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따로 제가 안내를 안 드리겠습니다. 3호사에 관련된 임금유형 세팅인데 기본적으로는 뭐 여러분 회사에서 주로 들어오시는 분들 중도 입사하시는 분들의 임금 유형에 따라 가지고 이제 요거에 세팅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앞부분에 그 세팅하는 방법에 의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뜨는 임금 유형들을 설정하실 수 있으니까 3호사이를 올해 뭐 처음 사용하시거나 혹은 중도 입사한 직원들 중에 이제까지 안 쓰던 임금 유형이 있으시다 그러면은 세팅하셔가지고 요거 임금 유형 그룹을 다시 만들면 되긴 됩니다. 뭐 직인 요것들은 SP에 자동으로 비과세목이나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따로 이 작업 안 하셔도 되고 혹시라도 이거 변경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SAP에서 전달해 드리는 항목이니까 절대로 이걸 변경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뭐 뒷부분에 뭐 OSS 부분이 있긴 한데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길어지긴 했었는데 어쨌든 올해 연말정산 준비하시면서 바뀐 부분이랑 중점적으로 기억하셔야 될 부분을 위주로 제가 안내를 좀 드렸었는데 지루하신 시간 지금 길게 앉아 계신다고 고생을 좀 많이 하셨고 올해 연말정산도 시작하셔야 되는 입장이신데 아무튼 뭐 크게 바뀐 건 없겠지만 잘 준비하셔가지고 내년 3월까지 잘 진행하시도록 저도 뭐 뒤에서 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 다시 드리겠습니다. 잘 돌아가십시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금일 준비된 모든 세션은 종료가 되었습니다. 모두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개인 소지품을 잘